근데 이때는 타이밍도 좋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게 다게레오 타이포마니아라는 작품입니다. 다게레오 타이포마니아라는 그림이 이때 1839년에 고흐가 사망하기 훨씬 전이기는 하지만 그려졌어요. 이게 그때 당시 시세상을 참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게로 타이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 사람의 이름에서부터 옵니다. 요 사람이 만든 카메라가 다게로 타입 카메라입니다. 루이 다게르가 만든 게 이 다게로 타입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처음에 카메라도 있었지만 대중 카메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게로 타입 카메라로 찍은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카메라 때문에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네모친 것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목이 걸려 있죠? 그리고 여기 뭐 많이 있고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요. 250파운드만 주면 사진을 종이에 인화해 드립니다. 라는 글자입니다. 즉, 이때 당시에 그림 대신 이걸로 사람들이 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옆에 목 매단 거, 요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요. 요 사람들은 조각가를 위한 교수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각도 회화도 카메라가 발명되면서부터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카메라, 사진이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끝에 나온 게 바로 두 가지죠.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나온 것은 바로 인상주의였죠. 그런데 인상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임프레션이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 눈으로 본 바깥 세상을 그리는 방법이 인상주의죠. 그런데 이것은요, 고흐 시대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흐는요, 물론 고흐는 인상주의를 초창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흐는 만해는 좋아했지만 만해는 인상주의 아닙니다. 만해는 좋아했지만 인상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상주의라는 화파가 있다는데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독창적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들이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마치 회전축처럼 풍경화가 와 전원 화가들이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다. 독창적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들은 들라크루와 꼬로, 미렐레 등을 말하는 것이고 풍경화가는 바르비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인상주의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인상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있는 것을 눈에 들어온 대로 그리는 게 바로 인상주의죠. 그러니까 사진이 못한 것을 찾기는 하지만 결국에 뭐예요? 시각, 즉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들이 바로 인상주의예요. 근데 이 시기 좀 전부터예요. 전부터긴 하지만 1790년입니다. 조금 앞서가기는 하죠. 1790년에는요. 헤겔이 이 시기를 일컬어 게오르크 헤겔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요. 질풍과 노도, 스트룸 운트 드랑, 질풍과 노도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 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아니죠. 좀 지났죠.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 세계가요, 격정적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격정성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저러한 질풍과 노도와 같은 그 내면의 어떤 격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싹트고 시작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시각적인 것을 사진이 대체하다 보니까 이제 예술가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격정을 표현하는 게 예술가들의 목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온 게 바로 익스프레션이죠. 즉 표현입니다. 표현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면의 것을 표현할 때 내면에 있는 것을 아무런 대상 없이 그냥 표현하면은요. 그건 뭐가 되느냐? 추상화가 됩니다. 그것은 추상 표현주의가 됩니다. 대상 없이 그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나의 내면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뭐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상에 나의 내면을 투영해서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표현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흐 사후뿐만이 아니고 그 시기에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한나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께서 요한나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미술계가 표현주의라는 것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표현이라는 건 뭐예요? 작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내면이라는 것은 가장 내면을 잘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삶이에요. 사람의 삶. 그 작가의 삶과 격정과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는 게 가장 표현주의를 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고흐는 뭐가 남아있죠? 편지가 남아있던 거예요. 편지. 이 편지가 너무 표현주의를 설명하는 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고흐의 그림은 그의 편지에 남아있는 그 격정성, 고흐의 편지 보면은요, 맨날 첫날 고민해요. 맨날 첫날 고민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어떤 때는 좋아하고 완전 진짜 이 사람은 격정의 그냥 끝판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지가 그 표현주의를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잘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요한나의 그러한 뭐랄까 주장이나 해석들이 참 고흐를 표현하는데 엄청 유리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시박사의 초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가시박사를 그리면서도 고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현대적인 초상화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때 말하는 현대적인 초상화라는 것은 뭐예요? 가시에 박사가 가지고 있는 우울과 열정과 이러한 표정들이 현대적인 초상화라는 거예요. 그때의 현대는 그때의 당시를 의미하겠죠. 그러한 현대적인 초상화라는 게 곧 표현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격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흐가 말년입니다. 아주 말년에 1888년, 1890년이죠. 더 정확히는 1890년대에 이르기 시작하면서 알아보는 사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비평가 알베르 오리에였죠. 알베르 오리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알베르 오리에가 비평을 씁니다. 고흐의 그림을 보고 비평을 1890년에 메르키 드 프랑스라는 잡지에 고흐의 작품에 대해서 비평을 씁니다. 비평은 뭐라고 했어요? 존재와 사물, 그림자와 빛, 형태와 색채 등 모든 것이 가장 강렬하고 격렬한 고음으로 자신의 본질적 노래를 울부짖는 게 고흐의 그림이다. 전적으로 현실적이면서도 거의 초자연적인 과도한 자연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고흐의 그림이고, 그 초자연적인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고흐의 본질적 내면이다. 그런 것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게 바로 고흐의 그림이다. 표현주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알베르 오이에가 비평을 합니다. 그러니 그 비평을 본 고흐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1890년이면은요, 고흐 진짜 말년이거든요. 그때 당시 엄청 그 정신병과 이런 것에 막 시달리고 있었을 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고흐는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알베르 오리에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때 보낸 편지가 바로 이겁니다. 고흐는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메르키르 드 프랑스의 기사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기사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다는 인상을 받아서 매우 만족스러웠고, 단어를 색채처럼 사용하는 글솜씨를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기사 속에서 본 내용 작품들은 실제보다 훨씬 근사하고 풍부하고 또 더 대단해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런 찬사는 내가 아닌 다른 화가 몽티셸리나 고갱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가로는 제가 그냥 넣은 것입니다. 생각이 들어 마음 한편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하게 보내는데요. 이거 얼마 안 돼 갖고 이제 고흐는 사망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고흐가 그때 당시 표현주의로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고흐는 처음부터 표현주의적으로, 즉 자기가 내키는 대로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흐는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자연을 묘사하는데 집중했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때오에게 보낸 편지도 보시면요, 이런 편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 네모 사각형이요,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고흐는 편지에 저거를 우리나라 번역된 것으로는 뭐냐 그러면 원근틀이라고 합니다. 원근틀. 이 틀 안에 넣고 원근법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뭔지 아시겠죠? 선원근법을 만들기 위한 소실점을 잡기 위한 이런 실로 이렇게 해갖고 원근법을 부탁해서 만들어요. 주변에 목수에게 부탁해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원래 처음에는요, 자연을 제대로 묘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면요, 이전 편지에서 원근틀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거 봤을 거야. 방금 대장쟁이로 만들고 오는 길인데, 내 원근틀 양쪽 다리에 쇠징을 달고 모서리에서 쇠를 덧대어줬다.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원근법으로 봐야 제대로 자연을 보고 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대 실패할 리 없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꾸준히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듯이, 고흐의 그림은 처음에는 자연주의적인 어떤 색채로 많이 띄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은 파리로 가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에 관련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